나는 문자 메시지 하나에 손이 떨릴 줄 몰랐다. 그 메시지는 내 휴대폰 화면 위에서 환하게 빛났고 내 뇌리에 박히듯이 타올랐다. 이번 가족 크루즈에는 함께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엄마는 그냥 가족끼리 가는 걸 더 선호하시거든요. 그 말은 내 아들, 내 유일한 자식인 민수에게서 온 것이었다. 불과 몇 달 전 내가 전액을 지불하고 선물한 집. 내 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밤을 새우며 마련한 그 집. 내 노후 자금을 쏟아부으며 이건 사랑의 표현이라고, 자리를 다져주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건넨 선물이었다. 그런데 이제 나는 그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는 말인가. 나는 차가운 그 말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조여들었다. 피가 귀에서 울리는 듯 맴돌았고 내 손은 얼음처럼 굳어버린 채 천천히 답장을 입력했다. 그래, 단 한마디였다. 그 안에 담긴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상처, 배신감, 그리고 깨달음. 하지만 그 단어를 전송하던 순간 내 머릿속은 소리쳤다. 집을 사줄 땐 가족이고 식탁에 앉을 자격은 없다는 거냐? 그 배에 같이 탈 자격도 없다는 거냐? 가슴은 북처럼 요란히 뛰고 숨은 얕아졌지만 내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다. 침착했고 마치 모든 것이 무의미한 듯한 표정. 늘 내 자존심을 삼키고 그들의 사소한 무례를 변명해주던 그 나의 일부분은 그 순간 죽었다. 다시 진동이 울렸다. 며느리인 소영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정중하지만 차가웠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모두에게 더 편한 방법이라서요. 더 편하다고? 그렇겠지, 소영. 이미 집은 당신들 손에 들어갔고 미래를 확보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나는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손은 여전히 약하게 떨렸지만 눈물은 없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내 안에 새로운 무언가가 깨어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너무나도 부드러웠던 나의 일면. 더 이상 굴욕을 참지 않겠다는 결심. 그들은 내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다. 틀렸다. 메시지를 받은 후 집안의 침묵은 점점 더 커졌다. 나는 여전히 같은 부엌에 앉아 있었지만 이곳은 더 이상 나의 부엌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아침 햇살은 조용히 타일 바닥을 스치며 들어왔고 내가 직접 고른 나무 의자, 반짝이는 조리대, 손수 바느질한 커튼을 비췄다. 모두 다 그들을 위해 만든 것들. 민수와 소영을 위해서, 내가 만든 가족을 위해. 그러나 이제 이 집은 후회의 박물관처럼 느껴졌다. 벽에 걸린 사진들, 내가 비용을 댄 여행에서 찍은 웃는 얼굴들, 민수가 어렸을 때 데려간 디즈니, 소영이 가족이 된 첫 해의 칸쿤, 내가 전액을 부담했던 크리스마스 산장 여행까지. 나는 봄에 열렸던 집들이를 떠올렸다. 내가 구입한, 전액을 지불한 그들의 결혼 생활을 위한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집. 내가 누구에게도 준 적 없는 인생 최대의 선물. 그날 소영은 내 손을 꼭 잡고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말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정말 감사드려요. 어머니는 항상 이 집에 방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믿었다. 당연히. 왜냐하면 엄마는 믿으니까. 그들의 마스터 침실을 직접 칠하던 밤들도 떠올랐다. 둘 다 직장에 나가 있었기에 내가 혼자 벽을 연보라색으로 칠했다. 소영이 그 색이 마음을 차분하게 해준다고 말했었으니까. 온라인으로 가구를 주문하고 차고에서 하나하나 조립했던 기억. 커튼봉부터 플로어 스탠드, 포근한 담요까지. 모든 걸 세심하게 사랑으로 골랐다. 그때는 바쁘게 지내는 것이 쉬웠다. 그들의 점점 멀어지는 태도가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젊은 부부가 겪는 일시적인 문제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진실은 이제야 내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그들에게 너무 오랫동안 유용한 존재였다. 해결사, 자금원, 조용한 도우미.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나는 자원이었고 지갑이었다. 그리고 지갑이 비워지자 그들은 그 지갑에 연결된 여자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더 이상 침묵을 견딜 수 없었다. 마침내 친구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1시간도 안 되어 그녀가 도착했다. 변명도 질문도 없이. 그게 오래된 친구의 힘이다. 말이 필요 없을 때를 아는 사람.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내 얼굴을 살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아챘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그녀는 조용히 말하며 핸드백을 부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나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로 밀어주었다. 그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턱을 단단히 다물었다.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마치 이런 일이 언젠가는 일어날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계획된 거야, 수진. 걔네들 이미 다 짜놓은 거라고. 그녀의 말은 내 배속 깊은 곳으로 무겁게 내려앉았다. 내 목소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작게 나왔다. 소영만 그랬을 줄 알았어. 민수는 이런 애가 아니야. 은주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좋은 아들로 키운 거 맞아. 하지만 수진, 네가 너무 많이 대신해줬잖아. 매번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넘어지기 전에 받쳐주고. 소영은 그걸 봤던 거야. 그리고 민수를 자기 마음대로 길들이기 시작한 거고. 넌 스스로를 너무 작게 만들었어. 이젠 그게 당연한 위치라고 여기는 거야. 그녀의 말이 아팠다. 하지만 맞는 말이었다. 나는 수년간 민수의 모든 어려움을 대신 해결해주며 살아왔다. 그들이 여행을 가야 할 때면 내가 반려견을 돌봤고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을 땐 내 노후자금에서 그걸 갚아줬다. 소영이 집 정리를 도와달라고 하면 나는 무조건 달려갔다. 언제나 유용한 존재, 언제나 기다리고 이용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날 은주는 내 손을 잡고 말했었다. 이제는 널 지켜야 해, 수진. 더 이상 뺏기기 전에. 나는 혼란스러워하며 그녀를 바라봤다. 더 뺏어갈 게 뭐가 있겠어. 이미 다 줬는걸. 은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최근에 계좌는 확인해봤어. 내 이름이 아직 집등기나 투자 계좌에 있는지도 모르잖아. 수진, 아직도 걔네들 믿고 있는 거야. 내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소영이 온라인 송금이랑 세금 처리를 도와주고 있었어. 내가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길래 은주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다. 오늘 다 확인해. 수진, 지금 당장.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깨달음 때문이었다. 내 믿음이 나를 조용히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 쓰였다는 자각. 나는 결코 무력한 여자가 아니었다. 단지 너무 믿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믿음을 그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걸 똑똑히 알게 되었다. 은주는 내 대답을 기다리며 손을 꼭 잡아주었고 내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단호하고 차가운 결심이었다. 그래, 오늘 시작하자. 나는 그렇게 말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준비하는 거야. 걔네가 예상 못할 걸로. 그날 밤 나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 메시지가 떠올랐고 소영의 가식적인 미소와 민수의 무심한 고개 끄덕임이 떠올랐다. 은주의 목소리가 내 머릿속을 울렸다.
이제는 네 자신을 지켜야 해. 새벽 2시 17분 나는 포기하고 노트북을 꺼냈다. 수년 동안 나는 계좌나 온라인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 소영은 항상 그렇게 말했다. 이런 건 복잡하니까요, 어머니. 그냥 제가 처리할게요. 그때는 정말로 그녀가 도와주려는 줄 알았다. 나를 아끼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로그인 화면 앞에 앉아 나는 전보다 훨씬 다른 마음으로 키보드를 눌렀다. 계좌가 열렸다. 처음엔 별다를 것 없어 보였다. 전기요금, 생필품, 기부금, 일상적인 지출들. 하지만 스크롤을 내릴수록 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금액들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긴급 수리비, 유지비, 집 관련 비용 등의 이름으로. 문제는 나는 어떤 수리도 승인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더 깊이 들어갔다. 연결된 카드들, 부계정 사용자, 그리고 거기서 소영의 이름을 발견했다. 내 속이 울렁거렸다. 그녀는 조용히 내 계좌에 자신의 카드를 연결해 놓고 있었다. 아마도 몇 달 전부터 혹은 그보다 더 오래 전부터 몰래 조금씩 내 돈을 빼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었다. 절도였다. 민수는 이걸 몰랐던 걸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했던 걸까? 내 돈이 흘러가고 있는 한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걸까? 나는 노트북을 조용히 닫았다. 부엌의 어두운 빛 속에서 가족 사진들이 걸려있는 벽을 바라봤다. 이제는 모든 게 달리 보였다. 그 사진들은 이제 추억이 아니라 잘 꾸며진 사기극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나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것을 사랑했던 것이다. 나는 목이 뜨겁게 타들어갔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속삭이듯 말이 흘러나왔다. 넌 내 믿음을 도박에 썼구나, 소영. 내 선의를 가지고 게임을 했지. 나는 늘 조용하다고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조용함이 얼마나 날카로울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들은 나를 과소평가했다.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여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흔들림 없이 금융자문사에 전화를 걸었다. 정기점검차 연락드렸어요. 나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상담사인 박 실장은 반갑게 인사했다. 물론이죠, 수진님.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나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아들이랑 며느리가 집안 살림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원래 구조대로 모든 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잠시 후 그는 내 자산 내역을 열어보았다. 나는 손을 꼭 쥔 채 기다렸다.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인 편이지만 최근 활동 중에 다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 리모델링 명목으로 꽤 큰 금액이 이동되었고 사전 시공 계약 비용으로 나간 부분도 보이네요. 나는 숨을 삼켰다. 그런 수리 한 적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고객님의 대리 계정에서 승인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어느 계정이요? 나는 물었다. 그는 조심스레 대답했다. 소영 씨 계정입니다. 작년에 작성하신 위임장에 따라 전체 접근 권한이 부여된 상태입니다. 나는 그 위임장을 기억해냈다. 긴급 상황 대비용이라며 소영이 가져온 공증인과 함께 서명했던 날, 그녀는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었다. 어머니는 복잡한 거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편하게 해드릴게요. 물론이었지. 당연한 수순이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앞으로 모든 거래는 제 직접 승인을 거치게 해주세요. 박 실장은 주저하지 않았다.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다시 고요 속에 잠겼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소영은 단순히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리를 잡고 있었다. 마치 내가 이미 떠난 것처럼, 마치 내가 아무 말도 못할 줄 알았던 것처럼. 하지만 이제 그녀는 내 침묵을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나는 다시는 조용한 지갑이 아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정적이 흐르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조용히 벽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지만 그 빛마저도 차갑게 느껴졌다. 남편이 생전에 주고 간 목걸이가 창가에 놓여 있었다. 우리가 첫 집을 다 갚던 날 30주년 기념으로 받은 그 목걸이. 그날을 기념하며 남편은 말했다. 이제 진짜 우리 미래가 시작되는 거야. 그때는 모든 게 희망이었다. 민수가 아직 순수했던 시절, 나무집을 함께 짓겠다고 뛰어다니던 아이였고, 한참 뒤엔 그 나무집 대신 내가 진짜 집을 사주었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더는 울고 싶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다 쏟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 변호사는 내 모든 법적 문제를 오랫동안 관리해주던 사람이었다. 내 자산 관리, 집 매매 계약, 그리고 작년에 소영이 가져온 그 위임장까지. 그날도 그는 따뜻하게 웃으며 나를 맞았지만 눈빛은 염려로 가득했다. 이른 아침에 무슨 일로? 나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용히 말했다. 그 집 선물 돌려받고 싶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 민수랑 소영한테 넘긴 그 집 말씀이신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다시 제 명의로 돌리고 싶어요. 모든 자산 동결하고 권한 철회하고 문서 전부 복사해 주세요. 도 변호사는 가볍게 숨을 들이켰다.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내가 덧붙였다. 그리고 하나 더요. 소영이 내 명의로 어떤 재정적 행동을 했는지 전부 기록하고 싶어요. 모든 인출, 모든 거래, 모든 서명 내역, 하나도 빠짐없이. 그의 표정에 뚜렷한 동의가 떠올랐다. 우리에겐 증거가 필요합니다. 일이 더 커지면 대비해야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다. 커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다. 사설 조사관도 고용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나는 눈썹을 올렸다. 그 정도인가요? 소영 씨는 단순한 조종을 넘어서서 장기적인 지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계좌를 건드린 상태라면 앞으로의 상속이나 위임에 대해 정당화할 자료를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은 내 속을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오히려 명확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주세요. 당신이 믿는 사람으로. 그는 메모를 빠르게 정리했다. 법적 조치는 저희가 진행하고 조사관은 전반적인 흐름을 추적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내가 사무실을 나설 때쯤 기분이 한결 가벼워졌다.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다. 아니, 시작에 불과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나는 이제 방어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였다. 기다리지 않았다. 배신을 더 이상 수동적으로 맞지 않았다. 나는 움직이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며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 집이 달라 보였다. 물론 눈에 보이게 바뀐 것은 없었다. 하지만 나의 시선이 바뀌었다. 이 집은 더 이상 따뜻한 추억의 공간이 아니었다. 이곳은 내가 준 것을 쌓아둔 공간이었고 그들이 당연하듯 빼앗아간 기억의 성소였다. 그 빈 선반 앞에 다시 섰다. 거기엔 한때 소중했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민수와 소영의 집들이 떼찍은 가족 사진. 하지만 그 사진은 이틀 전 내가 내렸고 다시는 그 자리에 걸지 않을 것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다시 서랍 속 깊숙이 밀어 넣었다. 이제 빛 아래 둘 이유가 없었다. 이틀 후 문 아래로 무언가가 밀려 들어왔다. 하얀 봉투 하나. 바로 그 봉투였다. 소영이 항상 문서를 준비해서 건넬 때 쓰던 익숙한 모양. 그 위에는 그녀의 필체로 붙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준비되시면 서명만 해주세요, 어머니. 저희가 여행 중일 때 모든 게 편하게 정리될 거예요. 나는 멈췄다. 그들은 이미 떠났다. 어딘가 푸른 바다 위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웃고 있었겠지. 그리고 여기서는 그들의 게임이 계속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서류는 깔끔했고 전문적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처음엔 그럴싸해 보였다. 업데이트된 위임장이라며 절차 간소화를 위한 문서라고 쓰여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더는 순진한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차분히 읽어 내려갔다. 그러다 문서 속 깊은 조항을 발견했다. 영구적이며 취소 불가능한 정원 위임. 소영에게 내 재산, 집, 의료 결정권까지 전부 넘기는 조항.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권한. 나는 숨을 멈췄다. 이제는 확신했다. 소영은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법적으로 나를 제거하고자 했다. 민수는 이걸 알까? 알고도 침묵한 걸까? 아니면 그저 신경조차 쓰지 않았던 걸까? 나는 봉투를 다시 닫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부엌 선반 위에 올려두었다. 그들이 속았다고 믿게 만들었다. 아직도 내가 그 나약한 엄마, 그저 믿고 웃는 여자인 줄 착각하게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이제 그 여자는 이 집에 살지 않는다. 조사관은 오늘 도착할 예정이었다. 변호사는 이미 모든 자산 동결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문서 덕분에 우리는 결정적 증거 하나를 더 확보하게 되었다. 그들의 의도가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기록. 창가로 햇살이 다시 들어왔다. 나는 조용히 앉아 그 따뜻한 빛을 얼굴에 받으며 속삭였다. 그들은 아직도 이게 자기들의 게임이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진짜 조용한 사람은 방역할 때 가장 무섭다는 걸 몰랐지. 그 서류를 원래 봉투에 조심스레 다시 넣고 조용히 선반 위에 놓은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분명히 변했다. 이상하게도 그때 나는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다. 분노조차 아니었다. 나는 그저 맑고 단단한 집중 속에 있었다. 그들은 여행 중이니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있을 거라고 믿었겠지. 법률 용어에 어리둥절해하고 이 모든 서류를 받은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길 줄 알았겠지. 하지만 그들은 나를 너무 얕봤다. 정중하고 얌전한 척했던 그 침묵은 이제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들을 향하고 있었다. 정고가 되기 전 나는 다시도 변호사의 사무실에 있었다. 이번에는 그도 더 이상 염려를 보이지 않았다. 내 눈빛과 걸음걸이만으로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한 듯했다. 얘네가 여행 중일 때 이걸 넘기려고 했어요. 나는 그 봉투를 그의 책상 위에 조용히 밀어주었다. 그는 서류를 꺼내 하나하나 꼼꼼히 읽기 시작했고 이내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이건 단순한 갱신이 아니네요. 아주 의도적으로 권한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서류에 사인만 하셨다면 그들은 당신의 집을 팔 수도 있었고 계좌를 다 비울 수도 있었어요. 심지어 요양시설로 강제로 보낼 수도 있었고요. 그는 내 반응을 기다렸다. 아마 충격이나 눈물, 분노 같은 것을 예상했겠지. 하지만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더 빨리 진행합시다. 그는 미소 지었다. 짧고 존중이 담긴 미소. 이미 대부분 준비해 두었습니다. 진명의 반환 서류, 자산 동결, 그리고 권한 철회 문서까지.
이 서류를 보고 나니 저희도 더 공격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겠네요. 나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모든 걸 잠가주세요. 내 서명 없이는 어떤 것도 움직이지 못하게. 계좌든 부동산이든 정의세든.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게다가 유산 설계에도 조항을 추가할 겁니다. 앞으로도 어떤 방식으로든 법적으로 당신에게 압박을 시도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이 반박 자료로 쓰일 수 있게요.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내 어깨는 이제 더 이상 굳어있지 않았다. 내 손도 내 목소리도 흔들리지 않았다. 처음으로 오랜 세월 동안 내 미래는 다시 온전히 나의 것이 되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올 때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서늘했다. 민수와 소영이 탄 크루즈는 나흘 후에 귀향할 예정이었다. 그들이 돌아오면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세계는 이미 사라져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눈치채지도 못한 채 그대로 자신의 낡은 세계로 돌아가려 하겠지. 하지만 그 세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집은 이미 조용히 법적으로 그리고 되돌릴 수 없게 매각되었다. 내가 다시 명의로 돌려받자마자 바로 처리한 거래였다. 현금 일시불, 빠른 계약, 신뢰할 수 있는 매수자. 그 돈은 이미 새로운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었다. 그들은 그 계좌의 존재조차 모른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바람이 뺨을 스치며 지나갔다. 그들은 내가 무력할 줄 알았다. 침묵이 곧 항복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침묵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귀국한 아침, 나는 이미 그 집 앞에 도착해 있었다.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조용히 거리 건너편에서 기다렸다. 그들의 차가 천천히 집 앞에 도착했다. 그들은 환하게 탄 피부로 여유로운 모습으로 채서 내렸다. 소영은 여전히 선글라스를 쓰고 민수에게 짐을 옮기라며 빠르게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문득 그들의 눈앞에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2대의 이삿짐 차량이 진입로에 서 있었고 젊은 부부가 중개인과 함께 문 앞에 서 있었다.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길을 건넜다. 한 발 한 발, 절대 서두르지 않았다. 민수가 나를 처음 발견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혼란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소영은 곧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 사람들은 누구죠? 젊은 부부는 예의 바르게 웃으며 문 안으로 들어갔고 중개인이 문을 닫았다. 그 집의 새 주인들이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는 더 이상 당신들이 뭘 관리할 필요 없어요. 소영의 얼굴은 순간 붉게 달아올랐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린 지금 대출 마무리 중이라고요. 계약도 있고요. 민수는 내 쪽으로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있어요? 나는 침묵 속에 그들의 당황함이 부풀어 오르는 걸 지켜보았다. 그 집, 이제 당신들 거 아니에요. 소영은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다가오며 외쳤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우린 계획이 있었어요. 대출 일정도 있었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나는 그들에게 한 권의 서류 폴더를 내밀었다. 도 변호사가 준비해준 모든 서류, 명예반환, 매매계약서, 조사보고서, 소영의 불법 거래 내역 전부. 민수는 그것을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한 장씩 넘겼다.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고 그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소영은 그것을 빼앗아가듯 펼쳤다. 읽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숨이 거칠어졌고 눈빛은 초조함으로 가득했다. 이런 서류로 아무것도 못해요.
감정적으로 몰아가면 후회할걸요. 우린 그저 도우려 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외쳤다. 나는 조용히 응답했다. 도와준다고? 내 계좌에서 몰래 돈 빼가고 내가 모르는 이름으로 대출을 진행하면서 나한테 떠넘긴 위임장을 받아 건너에서 밀어넣으면서 민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작았다. 소영, 이게 뭐야? 그녀는 고개를 획 돌려 민수를 노려보았다. 마치 이제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지금 나한테 책임 전가하지 마. 돈 들어올 땐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너도 다 알았잖아. 하지만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에 든 서류 폴더만 멍하니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졌고 눈빛은 멍해졌으며 그들 사이의 관계가 서서히 금이 가는 것이 눈앞에 보였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천천히 가방에서 두 번째 폴더를 꺼냈다. 더 얇았지만 더 무거웠다. 혹시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다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게 너희가 마주하게 될 전부야. 소영은 재빨리 그것을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조사관과 변호사가 준비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계좌 인출 내역, 명의도용 거래, 위임장 위조, 내 이름으로 진행된 허위 대출 신청까지. 모든 문서가 시간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다시 입을 열었다. 이걸 법원에 제출하면 공공기록으로 남아. 모든 거래 내역, 네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속이고 돈을 빼돌렸는지 그거 전부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 소영은 말없이 페이지를 넘기다가 갑자기 입술을 깨물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그제야 민수가 작게 속삭였다. 소영, 너 도대체 뭘 한 거야? 그녀는 그를 향해 소리쳤다. 지금 나 혼자만 책임지게 만들 생각하지 마. 당신도 다 알았어. 내가 언제 숨겼어.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그의 눈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믿음이 아니라 충격, 분노, 그리고 자괴감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 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네 엄마였어, 민수야. 그런데 넌 날 표적으로 만들었지. 그의 입술이 떨렸고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다. 그 순간 아주 잠시 동안 나는 그 옛날의 아이를 보았다. 넘어지면 울면서 달려오던 장난감 트럭이 부서졌다고 수리해달라고 하던 그 아이. 하지만 그 아이는 이제 없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 아이를 애도하지 않기로 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나는 조용히 덧붙였다. 이건 보호야. 처음으로 나 자신을 보호하는 거야. 소영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서류를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다. 당신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외로움만 남을 거야. 가족 다 잃고 뭐가 남겠어. 나는 미소 지었다. 작고 차분하며 흔들림 없는 미소. 외로운 게,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이용당하는 것보단 나아. 나는 등을 돌렸다. 천천히 당당하게. 그리고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천천히 차로 걸어가며 나는 머릿속으로 그 집 안의 풍경을 그렸다. 내가 줬던 모든 것들,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제 사라진 풍경. 그들은 이제 비어있는 진입로 위에 서 있었다. 짐도 풀지 못하고 문도 열 수 없으며 그들이 쥐고 있다고 믿었던 세상이 조용히 완벽하게 사라져버린 그 순간, 나는 미련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새로 이사한 아파트는 작고 소박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전부 내 것이었다. 온전히, 안전하게. 집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저물고 있었고 거리는 조용했다.
키를 돌리고 문을 닫는 그 소리가 어찌나 편안하던지.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엄마, 제발 이야기 좀 해요.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니었어요. 제발요. 나는 그 메시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너무 늦은 메시지였다. 그가 마지막으로 나를 엄마라고 부른 게 언제였더라. 그렇게 불러주지 않았던 시간들, 나를 그냥 지갑으로만 대했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남지 않자 그제서야 다시 부르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 분 뒤 또 하나의 메시지가 왔다. 미안해요. 소영이 좀 과했어요. 난 그런 뜻 아니었어요. 어머니 알잖아요. 그 문장 속에 담긴 건 진심이 아니라 공포였다. 모든 게 무너졌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자의 허둥지둥임. 나는 손가락을 휴대폰 위에 올렸지만 아무 글자도 쓰지 않았다. 이제야 내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달은 듯한 그 말들. 그건 내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나는 핸드폰을 조용히 뒤집어 놓고 창가로 다가갔다. 저 멀리 골목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정직하고 순수한 웃음. 아무런 조건 없이 터지는 소리. 집안은 조용했고 안전했고 편안했다. 조작도 계산도 두 얼굴도 없는 거요. 그들은 내가 그들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었겠지.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나는 오히려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질식하고 있었음을.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면서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음을. 이제 나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자유롭다. 나는 속삭였다. 아무도 듣지 못할 오직 나만을 위한 기도처럼. 조용하다고 약한 건 아니야. 그리고 이번엔 나 자신이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다.